뭐 다 애들 둘겨 패고 끌고 나와가지고 내래니 천년만년 리당위원장 해먹을 줄 알았네? 이러면서 이 사탄 새끼 이거 끌고 와라오. 저는 근데 이거 황석영 작가가 보나요? 유튜브 많이 보신다는데. 앞에 그냥 보고 이런 거 하는구나 하고 끄시기를 기도하면서 저는 그냥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우리 방송을 보고 김 기자한테 꼭 전해주란 말이 있었어. 뭔데 불안하게. 소설을 읽을 때 팁이야. 이거 치는 게 되게 중요하더만. 해보니까 없으면 못하겠더만. 있으면 편하더만.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듣다 보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책을 사게 만드는 본격 책 읽기 권장 독서 권장 방송 책 읽어주는 기자 둘. 김기아 기자입니다. 정현욱입니다. 자, 정현욱이에요. 정현욱이에요. 예요. 아니 지난주부터 이 화면과 마이크 좋다. 호평. 근데 저번 쏟아지고 있어요. 내 목소리 잘 안 들리던데. 말을 좀 자신감 있게 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제 평소에. 그건 제 책임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화는 우리가 이제 공지영 작가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했죠. 근데 의외로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대. 공지영이라 안 본다. 공지영이라 안 본다. 그런 댓글도 좀 있었어요. 분쇄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사실 뭐랄까 우리가 그런 페미니즘이나 요즘에 뭐 워낙 이 젠더 이슈에 대해서 뭐 치고 싸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대립기간은 어떻게 이제 다루는지 얼마나 좀 진지하게 또 너무 또 어렵지 않게 또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잘 다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 참 기분이 좋았어요. 공지영 선생은 보셨다는 거. 방송을. 뭐라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했다는 거. 알림 설정까지. 네. 설마 내 라이브 안 봤겠지? 맞아, 우리 대들기도 같이 가지. 그러니까 저희 아시죠 여러분 그 책 읽어주는 기자 둘의 그 스피노프 프로그램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조금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오죠? 조금씩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방송에 달린 댓글들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디아님이 늦은 점심을 책 한 권 읽기 책 읽기와 함께 먹습니다. 스물이 성인이라고 하지만 뭔가 아직은 생각하는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무척 낭만적이고 한계가 뚜렷했던 어느 날 읽었던 책이 바로 이 소설이에요. 그때부터 뭔가 제가 생각의 탈피라는 것을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늘 조용히 보기만 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책 읽기에 댓글을 쓰게 만드는 추억이네요 하였습니다. 이런 게 저희가 이제 원하는 바, 지향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읽었거나 안 읽었거나 하잖아요 책을. 요즘은 잘 안 읽으니까 여러분께 이 추억 여행 그리고 옛날 생각 한번 나면 좋을 것 같은데 보면 정말 20살 때는 진짜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정유럽 기자도 그랬어요? 20살 때? 20살 때는 철딱서니가 없었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 인생이 흑역사. 무슨 허세. 허세. 감성의 허세. 어디까지? 그냥 스스로에게 도취되는. 스스로의 어떤 면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난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영웅 본색 같은 거 있잖아요. 외로운 나를 너무 담배도 폈지 그때는. 담배 안 폈죠 그때. 그래 하여튼 별로 이렇게 떠올리고 싶지 않은 시절이에요. 저는 이제 조국과 민족의 이제 미래가 저희 어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과도한 자의식. 그때의 김기아는 지금의 김기아를 보고 실망하겠군요. 실망할지 몰라요. 그럴 수 있죠. 세대 청춘 송가 같은 거. 내가 철 들어간다는 것이 이 한 몸의 평화를 위해 세상이 적당히 길 들어가는 거라면 내 결코 철들지 않겠다. 이런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때. 근데 지난주 방송 보면 김기아 기자가 이 책을 너무 감동을 받았더라고 이 책에서.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굉장히 감화가 돼 있어서 방송을 보고도 약간 놀랐어요. 방송 봤어요 또? 방송 봤죠. 그래요? 아니 저 방송 다 봐요. 그렇구나. 본인 나오면 다 봐요. 다음 킴벌리 K님이 공지영 작가 기사 읽다가 인터뷰 내용이 좋아서 책에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검색하다 얼결에 들어왔네요. 이런 채널이 있었다니. 선 구독 후 감상할게요. 킴벌리 K님 이런 채널이 있은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책 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우리가 벌써 10화야. 책 읽기도? 응. 9화야? 근데 9화도 놀라운데? 내가? 내 잘못임? 그 작가님 잡아줘야죠. 작가는 뭐 감사합니다. 크로스 체킹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첼로나 배우러 다니고 말이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9화야 벌써. 뭐 그렇게 9권이나 했어요? 응. 그 놀랍네요. 김기아가 보통 1년에 책을 9권도 안 읽거든요. 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단편이 얼마나 많아? 아니 단편도 책으로 단편을 한 권으로 카운트하면 안 되죠. 해줘 좀 한 권으로 해줘.
그 단편 무시합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오용수 무시? 아니 그러니까 단편 선을 읽어야지 그럼 다. 킴벌리 K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계속 댓글 읽어주는 기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다음 댓글 좀 자, 읽어주시죠. TP님이 김기화 기자가 처음부터 계속 질문했던 진짜 저렇게 말하는 남자가 있나? 라는 부분 제가 미생이란 드라마 보고 계속 했던 얘기였어요. 진짜 저런 사람 있어? 저런 회사가 있다고? 당시에도 나름 직장생활 오래 경험했는데 도저히 안 믿어지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다들 하는 말이 있다고. 내 전 직장에 똑같은 인간 있었다. 내 친구네 회사가 딱 저렇다 등등. 와 진짜구나 싶었고 그런 유해한 사람들이 내 인간관계망 안에 들어있지 않아서 행운이다 생각했습니다. 정렬 기자. 네. 조조소 봤어요? 뭐야? 조조소. 그게 뭐야? 조조소. 그게 뭐야? 그 중소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아 그런 게 있어요? 혹시 감독님 보셨나요, 조조소? 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이런 새끼가 진짜 있나 싶은 생각 들었어요? 어땠어요, 조조소 보고? 이런 거 아니야? 저 거기서 실제로 근데 리얼한 스토리로 다룬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나는 보고 진짜 이런 미친놈들 이런 놈들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뭐- 댓글 보니까 또 다들 공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그게 뭐 요새 핫한 채널이에요? 핫한 지 꽤 됐어요. 유명한 분들 내가 링크 해줄게. 재밌어. 그 조투스 보면 여러분 저는 이제 보고 야 이게 회사야 뭐 가족이야 아니면 가족 같은 회사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댓글을 보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우리 회사 와서 찍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보면서 이게 역시 이제 그런 작품은 현실보다 현실이 더 끔찍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는 놈이 있단 말이야? 여자한테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라는 거는 제가 그런 유해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지도 몰랐거나 아니면 실제로 없거나 그런 환경에서 이제 지냈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뉴스에 나오는 일은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그쵸. 하는 경향이 있죠. 그 최근에도 데이트 폭력으로 돌아가신 여자분 기사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일들이 사실은 뭐 자주는 아니겠지만 일상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아주 예외적인 영화 같은 일로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책도 좀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런 데이트 폭력이나 범죄 같은 경우에는 짧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맥락과 그동안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어떻게 대했는지가 쫙 무슨 뭐 카톡 대화라든지 뭐 한 폭언이라든지 이런 게 쭉 나왔다면은 뭐 이거에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런 범죄의 전조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냥 딱 한 줄로 나오기 때문에 더 약간 못 느낀 걸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정다운님이 요즘 같은 분위기에 이 주제로 이야기하며 희망을 느끼면서도 세 분의 대화에서 좀 답답함도 동시에 느꼈다. 아 우리가 좀 답답했던 얘기인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도 저희의 어떤 그 삶의 경험과 한도 내에서 이 대화를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분에게는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저 좌파 팸이다 막 이렇게 이런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참 느끼는 점이 다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본인 주변에는 혹시 이거 보고 좀 뭐라는 의견이 있었나요? 일단 작가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작가에 대한 인상이 압도적이어서 작품도 편견을 갖고 다 보더라고. 안 그러면 좋을 텐데. 왜냐면 그러니까 저같이 아예 모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모르면 그냥 편견 없이 볼 수 있거든. 댓글. 태정태세 문단속 잘해라님이 얼마 전에 취직한 여자 대학생인데 벌써부터 그냥 30살 이후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동기들 중에 여자가 많다지만 여전히 주류는 50대 남자 간부들이라 책 읽다 내 인생 생각이 깝깝해져서 관두긴 했는데 해설은 잼나게 들었습니다. 책 읽기 짱. 저는 이런 거는 약간 좀 변명이다. 결국은 독서에 실패한 자기 변명이다. 내 인생 생각에 깝깝해줘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책 그냥 읽으세요. 왜냐하면 뒷부분이 난 더 재밌던데. 뒷부분에 그 부분이 재밌다고? 네, 이제 술 많이 드신 영선? 영해? 영선. 영선이 와가지고 계속 이제 집에 와서 막 계속 이제 그 주인공 누구 혜완 집에 계속 치대고 막 던지고. 예, 진상 부리니까 혜완이 이제 거기다 이제 갈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 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사자우를 통하는데 아주 전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도 재밌었어요. 후반부 추천드립니다. 여전히 여운에서 못 빠져나오고. 아 재밌죠. 그리고 50대 남자 간부들인 거는 사실 KBS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기자들 데스크들 다 50대 서울대 남자 뭐 이런 분들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 근데 거기서 어떻게든 잘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 간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미경님이요. 매번 느끼지만
저의 음악 선곡이 아이 내가 이런 내가 읽어야지. 아이 이거 본인이 읽으면 공지영 작가의 내레이션과 함께하는 아셨네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 2악장. 23번 좋죠. 작가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너무 좋네요. 궁금해하셨죠? 김현수 작가 책 7권을 아직 들춰보지 않고 책장으로 한 그분이구나. 작가에게 꽂. 이거 이분이구나. 읽고 사신 분. 역시 몰아 읽는 것이 나의 독서 습관. 그러니까 들춰보지 않고 책장으로 갔다는 거 안 읽겠다는 거 아닌가요? 아이 뭐 꽂히면 샀다가 마음 동할 때 뭐라 읽으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동한 동하면. 건까지는 이제 아니 근데 책 읽게 하시고 마음을 동하게 해드리려고 만든 컨텐츠인데 이거 보고도 마음이 안 동하면 어떡하지? 이제 몰아 읽는 데는 실패하셨네요. 그러니까 김현수 작가를 다음에 한 번 더 뭐 하든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곡이 이 악장이 되게 슬프고 좀 아름다운 그러니까 슬프면서도 뭔가 이렇게 아련하게 아름다운 곡이라 이 내용하고 너무 슬퍼도 안 되고 좀 희망적인 느낌도 있어야 돼서 골랐는데 알아봐 주시는군요. 이게 이 악장은 그게 뭐죠? 그 뭐지? 그 뭐라 하지? 단조예요, 장조예요? 슬프다고 했잖아요. 단조예요? 네. 그렇구나. 단조라고 합니다. 000J님이 당시 시대상을 잘 반영한다 하여 좋은 소설이라고 했다가 정윤욱 기자가 현실성에 대해 지적하면 소설을 뭐 현실같이 보면 안 됐다고 했다가 뭐 필요한 것만 니들끼리 골라서 얘기를 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시대상을 반영했는데 시대의 나쁜 점만 너무 망라했다. 그래서 좋은 점, 나쁜 점 섞어놨으면 더 리얼하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공정 작가가 그 인터뷰에서 얘기했더만 뭐 전쟁 소설 보면 야 너 혼자 무슨 한국 정에 다 겪었냐? 약간 그래서 발끈하셨어. 소설가 입장에서 뭐 이렇게 뭐 왜냐 안 그러면 소설이 대하 소설 되잖아요 이렇게. 그게 좀 앞뒤로 잘랐지만 그러니까. 아니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아니 거기서 그렇구나. 아니 하면 짜증냈어.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뭐 이런 우리가 늘 이 뭐 젠더 이슈가 무슨 이슈건 간에 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진지한 자세로 한번 좀 깊이 있게 긴 시간을 들여서 한번 읽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이 사회를 더불어 살아가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역할을 소설이 되게 해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부가 되게 좋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깜빡 말씀을 못 드렸는데 중요한 에피소드인데 그 소설에 보면은 주인공 혜완이 버스에 탔는데 그 당시에 버스에 이제 물건 파는 아주 10대 소년들이 있었나 봐요. 신문이나 뭐 이런. 그 에피소드. 근데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혜완 자기 이렇게 가슴을 눌렀다고 그래서 실수겠지 했는서 이제 몸 이렇게 다음에 못 그러게 이렇게 가방을 끌어안았는데 갑자기 와서 귀에다 대고 뭐 그런다고 뭐 네가 뭘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10대 애가? 예, 어린 애가 그게 작가 경험담이래요. 자기가 직접 그런 일을 그러니까 왜 들어갔나 했거든요. 소설에 보면 왜 들어갔나 싶은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대체로 경험담으로 보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몇 개 있잖아요. 장도 그렇잖아. 장도.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본인이 그러더라고. 지금 같으면 자기가 딱 기사한테 버스 세우라 그러고 그렇죠.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해서 못 가게 붙잡아 놨을 거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때 좀 어리고 당황해서 그렇죠. 뭐 대처를 잘 못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겪은 일들이 많이 녹아 있대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 책읽기를 통해서 무수의 본체혼자를 다시 보셨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자, 근데 이번 주에 다룰 작품은 그러면 어떤 작품입니까? 자, 예고해 드린 대로 대작이죠. 김기아 기자가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손님, 황석영의 손님입니다. 황석영 작가 하면 다들 이게 황석영은 뭐 장길산 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손님이라는 작품, 근데 황석영 작가는 근데 워낙 작품 많으시고 사실 저는 대학생 때 죽음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넘어 그 광주 민주화운동에 필독서였죠. 대한 필독서였기 때문에 그때 거의 대학교 초반에 진짜 가서 딱 그 생활도서관 있죠, 생도관 거기서 이제 읽었던 기억이 나요. 딱 다 읽지 못했어. 그것도 막 보다 말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황석영 작가 워낙 다들 아시죠. 뭐 워낙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황구라라는 별명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뭐 황석영이 가는데 가면 뭐 늘 이런저런 사고가 난다. 무릎팍도사 나와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약간 파괴왕 같은. 파괴왕 같은 그런 컨셉. 여러분, 그러니까 주호민 작가님 이전에 원조 파괴왕이셨어요. 자, 아무튼 황석영 작가 어떤 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황석영을 참 소개하기 거대한 존재감을 갖고 있는 작가죠.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작가들 중에 현기영, 김승옥과는 또 다른 이제 면에서 이분은 정말 이제 뭐랄까 문학사의 거장이고
그 앞서 말씀드린 현기영, 김승옥은 각자의 작품 세계가 이제 우리 문학사의 존재감을 갖고 있다면 황석영은 그 삶 자체가 문학을 뛰어넘어서 어떤 포레스트 검프예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황석영 작가의 삶을 보면은 공지영 작가 얘기 같이 이 사람 뭐 혼자 현대사 다 살았냐. 황석영 가는데 가지 마라. 큰일 난다.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해볼까요? 예. 만주 장춘에서 태어나자마자 동국이 해방돼서 이제 평양으로 갔다가 평양에 있었는데 분단이 되려고 하는데 이제 장파선 넘어서 월남 온 가족이 서울로 와서 초등학교를 들어갔더니 6.25 땅 터져서 이제 피난인지 돌아다니다가 이제 올라와서 고등학교 되니까 4.19 그다음에 이제 5.16 겪고 좀 있다가 이제 군대 가서 해병대 가서 이제 괴담 전쟁 겪고 돌아왔더니 뭐 유신반대 뭐 이러고 이제 그래서 이제 1차 징역 그리고 이따가 이제 장기산 쓰려면 시골 가서 전통적인 농촌을 하려겠다. 그러다 광주에 있는데 광주 한자에 땅 올라와서 이제 장기산 썼으니까 좀 먹고 살아야지 그랬더니 황석영 대변인이 의장 무익한 목사하고 같이 북을 간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갔다가 이제 베이징에서 좀 지내려고 그랬더니 베이징에서 천안문 사태가 또 서대리 대령이 정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서 짐 풀어놓고 딱 있었더니 장벽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갈 데 없나 미국 UCLA에 일단 정착을 했어요. 북동 뭐 정상회담 한다 뭐 어쩌고 해서 기부를 했거든. 그랬더니 김일성이 죽네.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있다가 이제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제 런던 대에서 초청을 해서 짐 꾸려놓고 딱 내니까 그게 여름에 그냥 런던 그 테러 막 터져가지고 버스 날아가고 지하철 날아가고 그 파리도 딱 그 12월에 딱 오니까 아랍 애들이 또 폭동 일으켜가지고 그래갖고 저기 차량이 8만 대가 불타고 열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하게도 감옥 생활할 때 옆방에 지존파 오고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집약이 될 수 있지? 그런 분인데 일단 1943년생이시고요. 이제 내년에 팔순이세요. 그리고 만주에서 태어나셨는데 이제 어린 시절에 이북에 살다가 피난을 와서 이제 서울에 살다가 뭐 여기 부산에도 살다가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셨는데 10대 때 이제 고등학생 때 그 18살 때 그냥 자기가 이렇게 끄적끄적이던 습작 소설을 당시에 이제 사상계라고 유력한 장준하 선생이 만든 잡지였죠. 거기에 이제 문학상 신인상에 공모했는데 덜컥 돼요. 근데 뒤늦게 밝혀진 일화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거는 작가가 40대일 것이다. 적어도 중장년일 것이다 했는데 18살짜리가 신문 보고 온 거야. 그 전데요. 그래서 경악을 해서 장준하 선생이 뛰쳐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18살 때 등단까지는 아니고 사상계 신인상이 거의 등단보다도 힘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정식 등단은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27살 때 했고 그래서 이제 뭐 70년대는 황석영의 시대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신 장길산, 그다음에 이제 객지, 그다음에 한시 연대기, 무기의 그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분이 대학교 1학년 때 그 당시에 한일 수교 반대 시위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참가를 했다가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서 만난 떠돌이 일용직 근로자가 있었어요. 그분에 감화돼서 너무 멋있는 거야. 20살짜리가 보기에 막 되게 호방하고 자기는 뭐 어디나 그냥 일거리 있는 데는 떠돌아다니면서 마치 그 세상을 주유하는 방랑객처럼. 그래서 그 감옥에 한 20일 살고 나와서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전국을 방황해요. 그래서 그분과 다니면서 노동 그 현실을 보고 쓴 게 이제 70년대 베스트셀러였던 객지였고 이제 장길산이 그 10년 정도, 딱 10년, 그러니까 1974년부터 84년까지 한국일보에 연재가 됐는데 이 장길산이 참 어마어마한 작품이었죠. 그렇죠. 이 장길산이 어떻게 이제 쓰기 시작했냐면 술자리에서 이제 청진동 지금 이제 교보문고 쪽 지금은 없어진 피막골 그렇죠. 거기가 이제 그 당시 소설가들의 아지트였는데 황석영 그 수인이라는 그 에세이 자전 에세이 보면 나와요. 당시에 그 술값 떨어지면 끈질기게 따라붙어서 자기가 술을 살 때 절대 집에 먼저 안 가던 작가들 이렇게 눈에 가시 같은 작가들 몇 명 있는데 그중에 김승옥도 있어. 절대 먼저 가자는 소리 안 한대. 하여튼 그래서 거기 죽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랬대. 야, 우리가 조선시대 도둑하면 임꺽정, 뭐 홍경래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야, 걔네들 찜쪄 먹는 도둑이 하나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그냥 그걸 뭐 무심결에 그냥 흘려 넘었는데 다음날 새벽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당시에 정석정이라는 역사학자가
의금부의 공초 기록,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공소장 같은 건가 봐요. 그러네요. 검찰 공소장 같은 거네요. 의금부의 공초 기록 거기에 그 장길산 기록이 한 200페이지가 넘게 있었대요. 야 이걸로 소설 한번 써볼만 하겠다. 자기가 그래서 이제 그걸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얘기를 그때 우리 저 김승옥 때 했던 이어령 선생, 네. 이어령 선생한테 했더니 이어령 선생이 딱 듣고 안 거야. 이거는 그냥 장평 갖고 안 되겠는데. 대화로 하면서 가자. 한국일보 사주한테 이제 알려준 거야.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서 한국일보 문화부장이랑 한국일보 사장 그였던 장기영 선생을 백상 장기영이라고 지금 백상예술대상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장기영 선생이 만든 건데 거기 이제 회장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자기가 이런 소설을 쓰려고 한다. 새파랗게 젊잖아. 34살이니까. 32살인가? 32살이었지. 그래서 자기가 이 소설을 쓰려면 자료 조사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그치. 자료 조사비 뭐 이렇게 뭐 저 희귀한 옛날 고서적 같은 거 사게 돈 좀 달라.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수표를 끊어줬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강남의 집 한 채의 반값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줬대.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러니까 되게 멋있잖아. 이걸로 열심히 조사해봐라. 그리고 문화부장한테 황석영 건들지 마라.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라. 황석영이 그 돈 갖고 뭐 했겠어요? 술 먹었을 것 같아. 청신동으로 갔지.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누가 소문을 내는지 벌써부터 자기한테 사람들이 달라붙기 시작했대.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사실은 그 소문을 낸 건 나였다. 내가 못 견디고 먼저 얘기한다. 마치 무슨 복권 당첨된 것처럼. 그래갖고 그냥 그 다음부터 주구장창 술을 마신 거야. 어마어마하게 마신 거야. 막 그럴 수 있지. 거기 그 자세한 과정이 나와요. 막 이렇게 밤새 마시고 아침까지 마시다가 이제 여간방 들어가서 낮까지 자고 일어나 술 깨면 저녁에 또 마시고 그 누군가가 또 시장 가갖고 속옷을 사온대. 그럼 갈아입어서 또 술 마시고 그렇게 마시다 돈을 거의 다 써버린 거야. 어떡하지? 하다가 회장을 찾아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한국일보 기자를 통해서 갔잖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회장을 만나게 해주겠냐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회장실로 갔대. 근데 마침 회장이 있었대. 그래서 웬일이야 잘 돼가? 저 그 돈 다 썼는데.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그 반 정도 되는 액수를 또 줬대. 그리고 술집을 하나 알려주면서 앞으로는 여기 가서 내 이름 달고 마셔라. 그리고 이 돈으로는 정말 자료조사해라. 그래서 이제 좋은 분이네. 그 자기 방을 거의 다 채울 만한 책들을 막 수집을 해서 쓰기 시작했대요. 근데 황석영 선생이 이게 어디 정착을 못하고 항상 떠돌아요. 그러니까 이 장길산을 쓸 때도 항상 지역을 막 이동을 하면서 써서 그 당시만 해도 뭐 우편도 잘 그 뭐 이렇게 원고를 당일에 이렇게 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무슨 뭐 전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팩스로 보낼 수도 없고 팩스가 어디나 있는 게 아니니까 70년대니까요. 그래서 이제 황석영이 사라졌다. 이러면 이제 잡으러 다녀야 된대. 그게 문화부 기자들의 큰 일이었대. 그래서 그때 황석영을 잡으러 다녔던 그 업무를 수행했던 한국일보 문화부 막내 기자가 김훈이었대. 그래갖고 황석영이 그냥 이게 뭐 가끔 빵꾸 내고 사라질 때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김훈이 그 지난화 요약 이렇게 써갖고 그래서 김훈이 그러다가 하루 때워 그냥. 들어오서 내가 쓴다 그러고 이제 작가가 됐대. 그래서 무릎팍도에도 나오지만 황석영 선생이 장길산을 쓰면서 참 내가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역에서 내가 뭐 예를 들면 막 해남이나 어디 뭐 저기 여수 같은 데에 있어서 이게 다 썼어. 오늘 이제 내일 실어야 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낼 방법이 없잖아. 그래갖고 터미널이나 뭐 어디 기차역으로 가서 서울 가십니까? 요것 좀 한국일보에 그렇게 해서 수백 편을 그렇게 맡겼는데 단 한 번도 빵꾸가 안 났대요. 살만한 사연이네요. 그리고 이제 뭔가 한국 사람들이 글에 대한 이 뭔가 이렇게 중요성은 좀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본인이 얘기하는데 약간 뻥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가끔은 전화로 불러준대. 근데 이제 전화로 기사도 아니고 소설을 불러주는데 이게 장길산이 중간중간 되게 야한 장면이 많대. 그럼 이제 여기자들이 받아 쓰다가 막 불알이 얀마 불알 하면 막 울고 막 그랬대. 막 그 전화기 옆에 우체국 같은데 사람들 막 킥킥대고 웃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길산이 10년을 연재를 해서 황석영이라는 이름을 이제 각인을 시켰는데 황석영이 이제 정말 현대사의 전면으로 온 거는 좀 약간 뛰어넘어서 89년에 북한에 간 거였죠. 그러니까 황석영이 그 아까 김 기자가 얘기한 그 시대를 넘어 이제 죽음을 넘어 시대의 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쓰고 이제 저기 당국의 조사를 받거든요. 당국이 그 당시에는 해외 여행이
개인들은 못 갔어요. 해외를 못 나갔을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절인데 당시에 당국이 그냥 이제 골치 아픈 애니까 보내준 거야. 마침 그 독일에서 무슨 초청 행사가 있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황석영 선생이 그 유럽에 있던 우리 지식인들 뭐 윤희상 작곡가라든가 화가 이응노라든가를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제야 인사들 미국으로 저 유럽으로 도피한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라는 자괴감을 이제 스스로 내 북한을 꼭 가봐야 내가 뭔가 이 시대를 온전히 살아낸다는 좀 자기 위안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순전히 자기 그 자가 발전으로 북한을 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청년 통해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가긴 하죠. 그래서 북한에 가서 한 달 정도 체류하고 나와서 바로 이제 구속을 피해서 망명 생활을 4년 정도 하고 들어오자마자 이제 구속이 되죠. 미국에서 망명. 예, 예. 그래서 이제 구속이 돼서 5년간 수감 생활을 해요. 오래. 그것도 되게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5년 그 수감 생활의 책이 잘 나오는데 제가 재밌었던 거는 방북 때 이분이 이제 방북해서 김일성을 여러 번 만나거든. 그리고 이제 보통 평양에서 이제 북한 방문을 끝내고 베이징으로 먼저 가잖아요. 이제 북한에서 나와서 베이징에 온 첫날 호텔방에서 김일성이 준 선물을 풀어봤대. 근데 이제 백두산 산삼 세 뿌리가 있었다는 거야. 김일성이 준 거니까 진짜일 거 아니야. 그렇겠죠.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때는 이제 망명 가고 이런 계획까지 없었을 때 내가 이거 이제 귀국을 하면 분명히 압수될 텐데 그렇죠. 압수되면은 이거 뭐 저 노태우 대통령한테 선물할 거 아니야. 예. 아 그건 너무 억울하다. 억울하지. 아깝지. 일단 한 뿌리 먹어보자. 안 풀려. 그래서 한 뿌리 이렇게 씹어 드셨대. 생으로. 근데 어. 인삼이랑 맛이 똑같더래. 보통 산삼 진짜 산삼 먹으면 막 고열이 나고 막 뜨거워진다고 몸살 뭐 아무렇지도 않더래. 응. 하나 더 먹어볼까? 응. 하나 더 먹었대. 응. 아무렇지도 않더래. 응. 하나가 남았잖아. 응. 에라이 모르겠다. 그 자리에서 산삼 세 뿌리를 먹은 거야. 그리고 잠이 와서 잤대요. 근데 문이 쾅쾅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나갖고 나가봤더니 그 일행이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 아 나 잤다. 지금 몇 시냐 했더니 자기가 아까 잠든 게 한 오후 3시쯤이었는데 밤 8시였대. 그래서 내가 5시간을 잤구나. 아,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루를 이렇게 건너뛰고 8시까지 자고. 그다음부터 감기가 안 걸리더래. 그다음부터 뭐 잔병이 없더래. 역시 황석영. 황석영 선생님 내년에 8순인데 지금 술도 무지하게 많이 드시거든요. 네. 건강하세요. 다 산삼이 역시 효능이 있잖아요. 김일성이 준 산삼 세 뿌리를 먹었더니 코로나에 안 걸리더라. 마스크는 잘 쓰고 다니시겠죠.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화이자도 마셨어요.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여튼 뭐 그런 네. 일화가 있었는데 네. 하여튼 그랬는데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 네. 하여튼 뭐 감옥에 또 가고 해서 이제 거기 가시면서 이제 약간 손님에 대한 뭐 그런 구상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방북 때 그 뒤에 얘기하겠지만 여기 손님의 무대가 된 황해도 신천을 직접 방문하고 여기 소설에도 나온 그 신천 박물관도 가보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구상을 했는데 이제 감옥에서는 글을 못 쓰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쓸 수 있는데 당시에 감옥에서 글을 못 쓰게 해서 구상만 하고 있다가 감옥에서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막상 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쓰겠더래. 그래서 그 먼저 쓴 게 오래된 정원. 이제 본인 얘기를 약간 좀 미화해서 쓴 책인데 그 책이 되게 이제 일종의 연애 얘기죠. 맞아요. 되게 절절한 사랑 얘기인데 그걸 쓰고 나니까 이제 좀 쓸 수 있겠더라. 그래서 2000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2001년에 출간된 것이 이 손님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뭐 여러 작품들을 쓰셨는데 가장 최신작으로는 작년에 나온 철도원 3대라는 작품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게 마지막 장편이고 그래서 손님은 2001년 작품이고 이게 뭐 북한에 당시 한국 전쟁에 있었던 학살 얘기인데 본인은 이 작품을 되게 뭐 싫어한다기보다 이 작품이 선정된 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으셨어요. 왜 꼭 손님이냐, 손님을 해야 되냐, 그 얘기는 뒤에서 하고. 정유럽 기자는 그 황석영 작가의 작품 원래 좋아했나요? 제일 좋아했죠. 황석영 소설은 일단 재밌으니까 오래된 정원 봤잖아요. 오래된 정원. 오래된 정원 되게 재밌거든요. 철도원 3대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황석영 선생을 좀 존경하게 된 게 작년에 철도원 3대 보고 그냥 역시 그러니까 황구라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말 잘하고 입담 좋은 소설가들에 대한 약간 불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활동적이고 막 사회 활동 많이 하시고 정작 작품은 좀 소홀하신 거 아닌가 이런 게 있었는데 철도원 3대 작년에 보고
아 그냥 황석영이 아니구나 역시 어.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철도원 3대는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 3대에 그대로 걸쳐서 철도원 하는 내용. 맞아요 그 얘긴데 우리 그 철도원들의 어떤 노동사 어. 그리고 약간 이제 거기 보면은 끊임없이 철도가 이제 저 해방 전이니까 저 6.25 전이니까 이게 북한까지 막 가요. 저 유럽까지. 그러니까 그 기차에서의 막 장면들이 되게 자세히 나와요. 그리고 약간 마르케스 소설 봤어요? 아니요. 막 죽은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 그 석탄 기차 있잖아. 그건 계속 석탄을 들어 이렇게 그렇죠, 해야 그렇죠,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아니고 하여튼 거기 나오는 그 철도 그 기관사 보조인데 이제 오르막길이 곧 나와서 이 석탄을 막 넣어줘야 많이 되는데 알겠네요. 기관사가 자고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자기 혼자 갖고 안 되거든. 이거 큰일 나게 생겼어. 근데 갑자기 돌아가신 할머니 귀신이 나와갖고 막 이걸 해줘. 그리고 사라져. 오. 약간 그런 그 마르케스 소설에 나오는 환상적 리얼리즘 같은 그 노동사를 집약한 귀신 계속 나와요. 거의 귀신이 반은 주인공이야 이거. 아무튼 자 그렇습니다. 근데 황석영 작가의 작품이 해외에서도 되게 인기가 네. 뭐 평이 좋다고 해요. 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일단 황석영 선생이 그 7,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유명해졌나 약간? 외국의 거장들하고 친해졌어요. 그 유럽의 망명생활 하고 하면서 아. 그 수잔 손탁 이런 사람하고 되게 친해요. 어.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당시에 그 작가들끼리는 제3세계에서 그 독재 정권에 싸우는 작가들에 대한 좀 부채 의식이 있어서 아 그렇죠 그렇죠. 막 교류도 하고 문학의 역할 뭐 상도 이러면서. 주고 그 황석영 선생 감옥에 있을 때 막 구명 운동도 하고 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한 사이만 네. 인맥발이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이 황석영 황석영 작가의 작품 손님 여러분 다 읽고 오셨나요? 근데 솔직히 나 읽다 말았다 거수 있네 저 꽤 있어 보니까 읽다가 말았다는 분이 꽤 있어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아, 줄거리 본인은 어땠어요? 어? 이렇게 힘들었어요? 저는 힘들었어요. 아니 공정 소설보다 재밌지 않아요? 공식 소설이 훨씬 재밌던데. 아, 그래요? 나는 김기아 기자가 이거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별로 이렇게 자 아무튼 어떤 내용인지 일단 살짝 그 어떤 내용 줄거리만 한번 듣고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1분 만에 하기 힘든데. 자, 이 정유럽 기자가 여러분 아시죠? 그 1분 만에 모든 어떤 소설이든 정유럽한테 걸리면 1분이다. 장길산도 1분이다. 인간 단편 소설. 어떤 장기산을 집어넣어도 1분 만에 모든이 다 1분 만에 그 해버리는 우리 정유럽 기자입니다. 자, 이거를 그래서 1분 자 카운팅을 시작을 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1분 정리 시작. 네, 1950년 10월 한국 전쟁 와중이죠. 황해도 신천군에서 지금 북한 땅인데 양민 3만 5천여 명이 학살된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세월이 40여 년 흘러서 90년대 초반에 주인공이 미국에서 목사를 하는 요섭인데 형 요한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형 요한은 황해도 신천군 학살의 주역이에요. 사람 엄청 많이 죽였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요섭이 그 오랫동안 자기가 잊고 있던 고향을 방문하고 싶어서 이산가족 상봉 추진단을 찾아가서 결국 북한을 가게 되는데 그 북한으로 가는 여정에 귀신들이 따라붙어 자기 형, 그다음에 형이 죽인 그 수많은 원래 친했던 사람들 다 가족 같은 사람들인데 귀신들이 나와서 계속 그날에 있었던 일을 아주 담담하게 회고해요. 서로 싸우지 않아요. 그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결국 우리의 삶을 이렇게 파괴한 거는 공산주의와 개신교라는 두 손님이었구나 라는 거를 결론을 내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거를 왜 웃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로드무비 같은 로드무비요? 여행. 귀신과 함께하는 황해도 로드무비. 북한을 계속 이제 들어가서 막 왔다가 평양 갔다가 뭐 황해도 갔다가 베이징 갔다가 하잖아요. 자 일단 이 손님 일단 이게 1등이라며. 아, 우리 시대의 소설 소설 오브 우리 시대. 그러니까 50편 저희가 선정해서 지금 매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네. 이거는 빼놓고 갈 수 없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순위는 안 밝히지만 그건 밝혔어요 이번에. 이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평론가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설. 그러니까 어떻게 약간 좀 과장을 하면 당대 읽어야 될 소설 가운데서도 지금 당장 꼭 빨리 읽어야 되는 지금 빨리
서점으로 가져가지고 제일 중요한 소설이 저기요 황석영의 손님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주인장 진짜 황석영의 손님 없어. 읽어야 한단 말이에요. 언제 온단 말이오?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 왜 그런 거죠? 왜? 이뭐 대단한 겁니까 이게?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4.3 얘기 저번에 했잖아요. 순위 네. 삼촌 때. 그리고 황해도 신천군 대학살이 역시 다 이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살을 남이 한 게 아니고 서로 같이 살던 부대끼던 아주 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죽인 거예요. 이런 과거사는 사실 화해가 불가능하죠. 이거 어떻게 화해해요? 내 옆집 살던 그 이웃이 우리 아버지를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막 여기 보면은 철사로 코를 꿰갖고 끌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목매 죽이고 뭐 여럿이 그냥 저 한 군데 몰아넣어서 거기에 석유 부어갖고 불 붙여 죽이고 그런 끔찍하게 서로 죽고 죽였던 과거사를 어떻게 용서해요? 그건 역사적으로는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밝히는 거 이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이제 결국은 그 이상의 일은 문학이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시도를 성공적으로 한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에서 정말 우리 현대사에만 있는 이상한 그 비극적이지만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정면으로 다뤄서 화해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다른 작가들은 이런 일을 이게 보면은 이제 이 소설에서 스토리만큼 중요한 게 굿이거든요. 그 황석영 선생이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7, 80년대에 문화 운동을 해요. 민주화 투쟁을 여러 방면에서 하잖아. 학생들이 학생 운동하고 뭐 그렇죠. 제야 인사들이 막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듯이 이 황석영 선생은 문화 운동을 주도하는데 이게 뭐냐면 현장들을 다니면서 그 메시지를 그 어떤 문화의 한 장르로 계속 이제 전파를 하는 건데 그게 주로 이제 마당극, 뭐 탈춤, 굿 뭐 이런 게 그러니까 황석영 선생이 마당극 대본도 막 100편 가까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굿도 막 해보고 그당 우리 저기 이한열 열사 돌아가셨을 때 노제 할 때 그 막 한풀이 굿 했잖아. 그게 다 황석영 선생 같은 그 문인들이 조직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본인이 이제 체득했던 여러 가지 형식을 이 소설에 집어넣은 거죠. 그 뒤에 보면은 저는 사실 작가의 말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소설보다 여기 보면은 황해도 진쥐 노기굿 12마당을 기본 얼개를 진지노기굿. 진오기굿. 진오기굿. 진지노기굿이 진지노기굿. 진짜 진오기굿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진오라는 귀신의 굿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오기굿이라고 해요 보통. 진오기라는 귀신이 있나 봐요. 진지하게 노기굿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원한을 가진 그 죄송합니다. 영혼들을 달래서 저승으로 보내는 굿. 저는 이제 보면 여러분 이게 1, 2, 3, 4가 12마당이라고 하는데 90, 11, 12마당은 되게 짧아요. 그래서 쓰다가 아우 지게 아우 씨 길어 이러면서 이제 4개 언제 다 치워 이러시지 않았나? 그만 끝내자. 그만 끝내자. 뭐야 할 얘기 다 했다. 그 뒤에 굿은 보통 이제 마지막 파이널이 되게 화려하고 그런데 여기 이제 90, 11은 그냥 대충 쓰고 이렇게 넘어가셨다. 뒷풀이는 그냥 어떻게 이렇게 복붙 하나 하셔가지고 이렇게 시 하나 그냥 복붙했어요. 아니면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게 다 이유가 있었겠죠. 진옥이 굿이 실제로 그렇게 끝났을지도 그러니까 모르겠죠. 이제 그 보면은 귀신들이 막 나오잖아요. 자기 형은 이제 완전히 그 학살의 주역이고 반은 귀신이야. 반은 그러니까 이게 일단 섬뜩하고 무섭지 않아요? 귀신 무서워나 봐. 그러니까 그 형식이 되게 이게 주택담보대출을 안 받아본 사람이 귀신 무서워한다니까. 이 은행의 빚을 생각하면 귀신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에이 그래도 귀신은 무섭지. 은행 빚이 훨씬 무서워. 아무튼 귀신들이 이제 그 자기 형도 나오지만 네, 순남이 형도 나오잖아 또. 그 형이 아주 잔인하게 죽인 근데 그 죽인 사람들이 다 같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야. 어렸을 때부터 네. 같이 뭐 이렇게 낚시하는 법 알려주고 낚시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또 나와. 그러니까 원수들끼리 만났는데 서로 안 싸워. 서로 그렇게 원한은 없어. 하지만 그 당시에 어땠지 이걸 아주 담담하게 하다가 약간 논쟁도 좀 뭐 번지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격해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고 그냥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납득을 하고 우리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사라져.
그 과정이 황석영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론가들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작가가 굿이라든가 뭐 마당극이라든가 어떤 우리 옛날 사료에서 나오는 그 조선시대 민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황석영은 그 사람의 독특한 일생 궤적이 그런 걸 다 알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 하나의 작품으로 녹여내서 정말 한국 작가만 쓸 수 있는 스토리다. 이 얘기가. 그래서 아마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저도 듣고 보니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쓰면서 계속 이제 의아하고 놀랐던 거는 이걸 어떻게 취재했을까? 이게 만약에 생 허구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설정충이어서 내가 그냥 그런 설정을 한 건 모르겠지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기반으로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그 당시에 어떤 이 끔찍했던 사건과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냐면 영화로 치면은 고증을 진짜 뭐 제가 이거 다 뭐 전부 다 100% 맞진 않겠지만은 그 당시 시대 상황이나 그 당시에 어떤 가제도구나 그 당시에 어떤 뭐 풍경이나 이런 거를 야 이게 읽다 보면은 거기에 살았던 사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쓰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본적이 황해도 신청군이에요. 황석영의. 본적은 저희 만주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원적지라고 하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고향이지. 그래서 자기가 방북을 했을 때, 그러니까 황석영이 방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작품이 나온 거죠. 그 미국에서도 이 관련도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요. 기독교 그 모임에서. 네, 방북을 해서 그 황해도 신청군 거기에 보면은 그 박물관이 있거든요. 북한이 이제 그 박물관을 만들어놔서 북한은 그러니까 이 황해도 신청군 대학살은 아직도 역사적으로 명확한 규명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우리끼리 그랬다고 하는데 북한은 이거를 미군이 북한의 양민들을 대량으로 학살했다고 선전하고 있어요. 저기 위에 있는 사진이 그 신촌 땅에 기어들었던 미제 침략군 장교 해리슨 팀 매듭입니다. 여기는 무슨 미제가 신촌 땅을 강점하고 첫 대학살 만행을 전 신촌군당 방공호에서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미제 승량이 놈들이 저기 그 전 신촌군당 총사,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물관으로 이용되었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2층에 감금해 놓았던 인민들을 바로 인간백정 해리슨 놈의 쥐 밑에 전부 밖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죽인 다음에도 누가 누구인지 흉체를 분간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인민들의 옷을 벗겨 머리에 씌우고 5 내지 6명씩 열박해서 이 방공호에 쓸어 놓습니다. 그래서 원수놈들은 방공호 천정과 있다 있는 공기구멍으로 휘발유를 쏟아붓고 인화병을 던져서 불을 질렀습니다. 미제 승냥이 때들이 한 거라고. 네, 거기 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황석영 선생이 거기 직접 가보고 당시에 그 황해도도 답사도 해보고 해서 그 방북 이후에 거기에 대한 이제 공부를 막 다른 역사학자들 특히 이제 정경모 선생을 통해서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각별한 그 경험이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깊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건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리고 이제 이 책의 탁월한 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우리가 한 사람 말만 듣고는 모르는 거잖아요. 특히 약간 라쇼몽처럼 막 귀신들이 이제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슨 뭐 라쇼몽이나 뭐 그런 건 이제 같은 상황을 놓고 다르게 그냥 좀 해석하는 그런 수준인데 이거는 죽은 사람과 죽인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각자의 사정과 또 같이 옛날에 같이 놀던 이야기도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아 진짜 이 인간이 벌이는 이 전쟁이라는 거가 얼마나 끔찍하고 이 시스템이 얼마나 끔찍한가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전 이렇게 봤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갈등이 제일 처음 끔찍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사람은 이치로 형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치로 형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우리 집 와서 이제 뭐 소작이나 해주고 그냥 이렇게 일이나 해주는 그런 형인데 우리 집의 인부지 말하자면 인부인데 이치로 형이 이제 그 공산당이 되죠 이 사람이 그 공산당에 들어가서 이제 계급이 다 바뀌었고 이제 그 뭐라 하냐 마름 땅 주인들은 정말 인민의 적이고 우리 같은 자작농들 혹은 소작농들이 이제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를 옛날에 한테 일 시켰던 사람들한테 땅 뺏고 막 이런 공산주의의 어떤 이 토지 개혁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당시 공산당에 근데 이 마름이나 돈 많은 분들은 또 그때 기독교를 많이 믿었나 봐요. 약간 그 개화의 약간
그쪽 라인을 타가지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목사 그분들이랑 이제 공산당이랑 이렇게 약간 이렇게 외부에서 둘 다 외부에서 온 건데 우리가 살고 있던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에 손님같이 막스주의랑 기독교가 이렇게 와가지고 둘이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런 그게 이제 황해도라는 지역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황해도가 일단 북한 쪽에서는 우리의 전남처럼 곡창지대래요. 그래서 곡창지대니까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많겠지. 농사 짓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 소작농도 있고 그 지주와 소작농 사이에 있는 마름도 있고 다양한 계층의 노동을 하고 있고 또 거기가 이제 교회가 제일 먼저 들어왔대. 그래서 이제 교회가 들어왔다는 거는 우리가 신문물이 교회를 통해서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많고 생각이 깨인 사람들도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행하기 시작한 게 막시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동자 정체성을 가졌는데 신분제에서 억압이 돼 있는데 막스주의를 흡수하면 당연히 공산당이 되죠. 왜냐하면 인민은 모두 평등하고 이게 네가 지금 그렇게 착취당하고 있고 실제로 착취당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황해도 이 소설에 나오는 요 공동체는 비교적 그래도 서로 인간적인 유대를 갖고 뭐 이렇게 뭐 소작농이라고 해서 막 괴롭히거나 무시하지 않고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한국 전쟁 전까지는 그래도 그게 느슨하게 서로 용인하는 선에서 예, 뭐 교회도 나가고 뭐 저 공산주의 스터디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러면서 전쟁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이게 세력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무기를 들기 시작한 거지. 왜냐하면 토지 개혁을 해야 되니까. 토지 개혁이라는 건 북한은 토지 개혁을 무상몰수 무상분배했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저기 여의도 일대 땅을 갖고 있었는데 나라에서 그걸 다 뺏어서 똑같이 나눠준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이 소설의 역사를 소설로 공부할 때 좋은 점이 그거예요. 그걸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됐나 당시 보면 살아있던 사람들이 이거를 물수하러 온 놈이 내 모습이었던 거야. 그럼 막 피가 거꾸로 솟지. 그치. 어릴 때부터 내 땅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랑 동등하게 막 어릴 때부터 나한테 뭐 이것저것 가르쳐주는 친한 형이었지만 어쨌든 신부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아버지 막 두드려 패고 이 땅 이제 우리 조선공산당이 다 가져간다 막 이러고 그 빡치죠. 열받죠. 빡치죠. 이해는 되죠. 그래서 이제 인민의 적이라고 인민의 적을 빨리 체포하라고 가지고 총 들고 와가지고 잡아가고. 근데 그러다가 이 기독 청년들도 생각해보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할 수 있겠냐. 저거는 다 사탄이다. 해가지고 사탄을 척결하자.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너무 웃겼던 게 미군을 십자군이라 그래요. 미군이 십자군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이제 이 빨갱이들, 이 사탄들을 이제 몰아내려고 오는 십자군이라는 거지. 그 전에 우리가 봉기를 해야겠다 싶어 자기들이 무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처럼 남북이 딱 나눠져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한국 전쟁 때는 이렇게 전선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북한에도 민족주의자들, 그다음에 개신교들, 공산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초반에 이제 다 피난을 왔지 남쪽으로. 근데 피난을 안 오고 있던 사람들도 왜냐면 생각해봐. 우리는 지금 역사를 다 알지만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잖아. 모를지 몰랐지 그때는. 그리고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사실 1950년 개전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기울었잖아. 이제는 북한군이 막 쫓겨갔잖아.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가 조금만 버티면 우리 땅 찾을 수 있겠다.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황해도에 미군이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계속 있어도 우리 땅 그대로 있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월남을 안 해도. 근데 이제 나중에 밝혀졌지만 미군이 아직 안 올라왔지. 그쵸. 그러니까 승전의 소식이 들리는 정도였는데 아직 여러분 주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북한군이 이렇게 남아 있는 정규군들이 그래 와갖고 초반에는 이 개신교 세력이 학살당하잖아요. 아주 막 우물가에 막 집단 학살 당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복수심도 생기고 이러다가 정말 전세가 기울어서 미군이 올라오면서 나중에 저도 이 소설 보면서 알았는데 미군이 생각해 보세요. 황해도는 중요한 전선이 아니잖아. 그렇죠. 미군 입장에서는 빨리 가서 평양을 탈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황해도를 이 개신교 세력한테 그냥 맡겨버려. 그래서 거기다 무기도 줘.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는 이제 그 학살을 용인한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복수전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측에서는 이제 마름이었던 사람들도 있고 공부했던 엘리트들도 있으니까 가가지고 이치로 형 집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또 이치로가 한 거 같이 똑같이 가가지고 뭐 다 애들 둘겨 패고 끌고 나와가지고 내래니 천년만전 리당 위원장 해먹을 줄 알았네? 이러면서 이 사탄 새끼 이거 끌고 와라고.
나중에 끌고 와서 이제 둘겨 패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양쪽이 서로 이 보면은 어디서 이 원래 그럼 갈등 자체가 어디서 왔냐? 사실 이 갈등은 계급 갈등인 거잖아요. 원래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계급, 전 근대적인 그 거기서 있었던 신분제와 거기서 있었던 그냥 갈등과 사회에 대한 불만 같은 게 서로 그걸 뒤집을 수 있는 핑계가 주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완전히 폭발을 해버린 거죠. 저는 책을 읽고도 해소가 안 됐지만 계급 갈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학살의 양상이 끔찍하잖아요. 너무 나도 그게 너 이해가 안 돼. 너무 끔찍해. 그냥 죽이지 않아요. 되게 응. 끔찍하게 죽여요. 막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철사 난 계속 생각이 났어. 코가 꿰지나? 그래가지고 표현이 나오는데 자기도 처음 코에 껴봤는데 얼굴이 전부 다 뜯겨 나가는 것 같아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너무 끔찍해. 아파서 그런 거 아닐까? 왜 여러분 그 호신술 중에서 손 이렇게 꺾으면 사람이 확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던지기는 유도랑 좀 다르게 먼저 꺾어서 제압한 후에 던지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부러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게 힘이 세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팔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뛰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 당하는 사람이 알아요? 안 당해봤지. 당해보진 않았는데. 당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거 힘이 세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왜 당했어요? 왜 당했지? 감독님 알아요 그거? 이거 호신술 안 배웠어? 아, 네. 여러분 호신술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죠. 근데 아무튼 이게 아파가지고 그냥 이렇게 끌려갔다는 이야기. 그리고 막 그 거기까지 갈 거 있네. 여기서 끝내주라우. 너무 불쌍했어. 거의 그 여기서 끝내주려 할 때까지도 거의 죽기 직전까지. 네, 계속 dur게 맞죠. 근데 이게 그게 사람이 그런 전쟁 상황이 되면 정말 그렇게 끔찍해지나 사실 그 뭐야 미군 같은 경우에도 그 무슨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정말 인간 이하의 짓들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에게 힘이 나에게 정말 힘이 주어졌고 이 새끼가 내 가족을 그렇게 죽였던 놈이다. 내 걸 다 뺏어왔던 놈이다 싶으면은 사람이 어디까지 정말 잔인해질 수 있는가. 근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보면서 전 정말 너무 끔찍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국은 뭔가 결론을 내려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 형제는 주인공인 그 요섭 나중에 찾아가는 그 요섭은 제가 아까 1분이라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학살 그때는 어린애였어요. 학살에 참여 안 하고 형이 나중에 요섭의 스토리 하나가 당시 전쟁의 비정엄을 하나 알려주지 막판에 그 누나들 만나는 그 형은 이제 막 신나게 완장 차고 다니면서 동네 사람 다 죽이고 다니는 정말 학살의 원흉이고 이 둘이서 이제 나중에 결국 피난을 내려왔겠지.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그 서북 청년단의 역사가 여기 딱 보이잖아요. 서북이 딱 그 황해도 그쪽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내려와서 당시에 영락교회라고 그 한경직 목사 우리 개신교에서는 거의 성인으로 떠받드는 본인이 그 일본에 신사 참배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 양반이 그 영락교회를 만들어서 이게 영락교회가 해방 이후 최초의 대형 교회거든요. 당시에 한국전쟁 그쯤에도 교인이 5천 명이 넘었대요. 거기가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을 받아줬어 다. 그러니까 생각해봐. 내가 그냥 보찜 들고 생판 모르는 아무 연고도 없는 이 서울에 왔는데 잘 데도 없잖아. 그럼 거기 다 교회에서 받아준 거야. 그 영락교회에서 모인 그 북한 사람들, 북한에 대한 그 공산주의, 공산당에 쫓겨온 사람들 중에 청년부, 이게 서북청년단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남한에서 그 이후에 온갖 나쁜 짓 다 하잖아. 맞아요. 이게 이런 이제 원한을 갖고 쫓겨 내려온 건데. 그러니까 빨갱이라면 일을 가는 거죠. 그렇죠. 공산당이라면 일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도 피난을 결국 왔겠지. 그래서 그 과정에 뭐 사연을 모르겠으나 이민을 갔나 봐 미국으로. 그래서 맞아요. 주인공은 미국에서 목사를 하고 있고 그 형은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이 소설이 시작될 때는 형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섭이가 형을 찾아가서 저 고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럼 서울 가니? 아니요, 황해도 신천이요. 형님도 이제 회개하세요. 그랬더니 막 또 막 화내잖아. 그거는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이었다. 막 이러면서 화내지만 결국 내심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게 드러나죠. 그렇죠. 막 귀신도 보고 그러다 며칠 있다 죽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형이 죽고 나서 이제 방북을 하게 되는데 방북도 무슨 정부가 이렇게 해준 게 아니고 보니까 추정컨대 김영삼 정부 때 같은데 이렇게 국적이 미국이니까 뭐 남한 사람처럼 북한을 가는 게 제약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국적이 미국인 사람들 뭐 그러니까 외국으로 이제 뭐 이민 온 사람들을 북한을 방문하게 해주는 민간 뭐 회사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 북한을 가게 된 건데 가게 되면서 이제 막 그 학살의 참상들을 얘는 어릴 때니까 막 추억은 하지만 자세히 모르는데 자세한 얘기들은 다 귀신들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굉장히 그 황해도에서의 복잡한 일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 근데 이 소설로서는 어땠냐? 소설로서는 어땠습니까? 재밌었습니까? 정혁 씨는? 저는 근데 이거 황석영 작가가 보나요? 유튜브 많이 보신다는데. 여기까지는 안 보지 않으실까? 큰일 났네. 앞에 그냥 보고 이런 거 하는구나 하고 끄시기를 기도하면서 저는 그냥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랬어. 이게 아니 왜 이게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게 몰입이 안 됐는데 나는 이게 그 이유를 모르겠. 약간 역사책을 내가 이렇게 보는 느낌? 예, 그냥 다시연 이런 거. 이런 거란 표현 죄송해. 아무튼 이게 뭐랄까 내가 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됐다는 그런 느낌이 너무 안 들고 이 중에 그 누구와도 약간 이 감정이입이 잘 안 됐었어요. 저는 보면서 아니 이렇게 막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끔찍한 일들이 막 자세하게 나오는데 몰입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저는 순이삼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빠져들어서 슉슉슉 읽었거든요. 저는 그 포화 안에 있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읽어보셨죠? 이거 보신 분들 안 읽어본 분들 계시죠? 이 북한사 둘이가 엄청 나와요. 그렇죠. 약간 해석이 안 되는 정도로 나오죠. 근데 북한한테 처음에는 그냥 신선해. 이런 뭐 표현. 근데 이게 그 부분이 지나고 나서 서울말 나오는 표준 나오는 부분 되면 너무 편한 거야. 그거 쭉 읽다가 또 북한말 나와. 그럼 북한말. 그럼 또 막 다시 해석하면서 나하고 죽은 내 아우는 어느 날 밤에 놈의 밭에 들어서 비료를 덮고 콩깨묵을 거다 맺고 배알이 나선 사날 동안 그렁저렁 물지똥을 쌌는데 아우는 그 일로 하늘나라에 갔다. 이걸 내가 이제 약간 톤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 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 그래도. 무슨 말인지 내가 한 70, 80%밖에 이해를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뭔가 깝깝하고 읽는 내내 약간 좀 찜찜하고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읽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읽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고통스러웠구나. 고통스러웠어. 이게 이렇게 읽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 사투리인 게 이렇게 읽고 그냥 대충 넘어가보니까 약간 뒤에 약간 안 이어지는 게 있고 좀 제가 못나서 이거는 내가 못나서 북한말을 잘 모르고 내가 잘 못 읽어서 내가 참을성이 부족하고 인내심이 부족해서 황석영 작가는 1등 손님 최고 짱 50편 중에 압도적 1등 근데 제가 좀 부족해서 별로였다. 전 그냥 그랬다. 좀 지루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딱 앞에 얘기 나오고 그 뼈 꺼내고 박명선이 그 할매 그 만날 때부터 이 사람과 그러니까 이 형이랑 뭐 다 가서 이제 뭐 학살했겠구나. 학살했는데 그러니까 손님이 뭐 공산당과 기독교 그건 이제 몰랐지만은 뭐 그 현장에 가서 좀 참여한 내용이겠구만.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딱 무슨 내용인지 다 보여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같은. 나중에 이거 언제 나오나. 근데 뒤에 그래서 좀 뭐랄까 뒤에 그 학살의 현장이 뒤에 부분에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이거 이 개솔린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되게 끔찍한 장면이 나오는데 별로 그렇게 끔찍하거나 충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 오히려 앞에 너무 그런 게 많이 나와서 그런지 그냥 뒤에서 이런 게 나오겠거니 하고 봤던 게 좀 커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악마가 됐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사례가 아까 얘기했던 그 누나들이죠. 누나들. 스레드 쓸게요. 그 요섭이가 당시에 어렸는데 이제 뭐 이렇게 동네 뒷산에 놀러 갔는데 바이올린 키는 누나. 그 인민군 누나들을 만나죠. 인민군 누나 2명인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도망 다니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걔들도 말이 안 되는 게 그거 밥 한두 번 얻어먹으면 빨리 딴 데로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계속 얻어먹어. 너무 힘드니까 막 보니까 행색도 막 100% 걸리죠. 걸립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누나들하고 친해지잖아요. 이 누나들이 막 바이올린도 있고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봉선아야. 그러니까 이제 막 먹을 거 막 너무 배고프니까 야 먹을 거 좀 없냐 했더니 집에서 이제 고구마 갖다 주고 하다가 뭐 은신처도 알려주죠. 저기 자기가 맨날 놀던데 거기 가서 딱 숨기 좋은 데 있다. 그리고 이제 막 밥을 실어 나르다가 어느 날 밥을 가져가는 형한테 걸리죠. 근데 그 형이 당시에 이제 완전히 치안을 그 개신교 세력이 장악하고 있을 때예요. 이 형은 완장차고 다니면서 이제 막 거의 뭐 저 경찰청장처럼 행세하고 있을 때인데 그 얼마 전에
그 비슷한 뭐 이렇게 그 치안대원 중에 한 명이 뭐 누구 친하다고 해서 좀 살려주고 이런 게 문제가 됐었어. 맞아. 그래갖고 이제 이 형이 그런 걸 되게 경계하고 있었는데 자기 동생이 보니까 밤마다 사라지고 막 밥이 이렇게 막 엄마가 와서 야 오늘 쟤 밥 3공기나 먹었다 이러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 현장을 딱 보죠. 얘가 밥 들고 어디 가는 걸 밤중에. 그래서 내가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이제 동생이 막 울면서 얘기하죠. 그래갖고 내가 그러면 가서 뭐 잘 보내겠다 이러고 가갖고 그 여자들을 다 총으로 쏴 죽이죠. 자기도 이제 의심을 받을까봐. 그게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 사람이 얼마나 이 당시에 이 감정을 상실한 존재가 되었는가, 학살의 와중에서 얼마나 사람이 차갑고 잔인해진가를 보여주는 일화처럼 나오는데 다들 이제 그렇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귀처럼 변했을 때 결론은 나야 될 거 아니야. 화해는 해야 될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고를 하는 거니까 40년 전에 그 결론을 내주는 게 결국은 외삼촌이잖아요. 이 외삼촌이 누구냐면 북한의 이제 당시에 교회에도 약간 좀 파가 갈렸어. 그래서 이제 좀 온건한 쪽, 그 막 개신교 학살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공산당 쪽하고 좀 친했던 요 사람들도 약간 반동 분자로 몰렸지만 뭐 죽이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남아서 그 남은 가족들을 살아남은 사람들을 돌보던 외삼촌을 이 요섭이 뒤늦게 이제 40년 만에 만나요. 근데 신기하게 나도 그 95살인가? 그 할아버지 나오니까 내가 마음이 다 편해지더만. 그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지만 북한은 뭐 종교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뭐 차마 이렇게 뭐 내세우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그 당시를 이제 자기도 죄책감을 갖고 있죠. 자기가 학살에 가담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래서 요섭이한테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이 소설의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인데 그때 우리가 너무 어려서 이게 뭔가 세상 일이 참 복잡한데 어느 하나로만 이해할 수 없는데 그때 그걸 몰랐던 것 같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야 우리가 이 대의를 위해서는 얘네들을 죽이는 한이 있어도 이걸 실현해야 돼.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할 수 있어.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죽고 죽였는데 세상 일이 그게 아닌데 우리가 그때 어려서 너무 몰랐던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잖아요. 귀신들도 사실 거기에서 좀 감화를 받죠. 그게 귀신들과의 대화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인간이고 사람이 사는 곳이고 우리끼리 지내면서 잘 살아보자고 한 일인데 우리가 너무 그때 바보 같았다. 좀 약간 허무하긴 하지만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륙을 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청년들이 와가지고 에미나의 새끼들은 두고 갔다. 그러니까 식구들 나오라니까 남자랑 애랑 엄마만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것도 빨갱이야. 빨갱이 그것도 씨를 말려야 돼. 이러면서 그냥 총을 막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가족들이 마당으로 몰려 나오고 그들은 처음 가져본 소총 놀이새를 일제히 철커덕 장전시키고 잠깐 망설였다. 그리고는 방아쇠를 당겨본다. 자기가 쏘는 총소리는 대가지로 나무 판자를 때리는 듯한 메마른 소리만 난다. 별로 울부짖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 사람이 퍽퍽 쓰러진다. 몇 명을 쏘아 죽이고 나서 그들은 신처럼 전능한 힘을 느낀다. 다음 장소에서는 망설임이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앞에 나오는데 적개심을 품고 참고 그동안 지냈던 게 이제 폭발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은 총알이 아까워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미군이 준 총알이기 때문에 몇 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총알이 진짜 아까웠나 봐요. 그러더니 야 이것들은 뭐이가 이 새끼는 당원이고 이건 여맹원이래. 여자라는 거죠. 그랬더니 뭘 이런 것들을 버젓이 옷을 해 입혀가지고 끌고 다니네 하면서 옷을 다 벗겨가지고 끌고 다녀요. 그랬더니 남자가 너희들도 사람이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너희도 사람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탄 새끼 말하는 거 보라 하면서 이제 쏴 죽이는 거죠. 이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제 안 했을 것 같거든. 당연히 안 했겠죠. 예수님 이건 기독교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뭐 공산주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산주의에서 이렇게 사람 많이 죽이라고 하나? 뭐 그것도 이제 정치와 어떤 권력의 영역이지 사실은. 마르크스는 노동자들과 이제 노동자들의 해방, 노동 해방.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노동자들이 이제 소외받으니까 자기 일감으로부터 소외받고 사회로부터 소외받기 때문에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그런 따뜻한 휴머니즘에 기반한 그런 게 뭐 하자는 게 사회주의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마르크스와 기독교는 여기서는 그냥 이용만 된 적개심에부터 이용만 된 그런
그런 손님들인 거지. 진짜 막시즘이나 기독교가 이런 걸 하라고 한 건 아니었다. 근데 이 소설에 묘사된 신천 학살은 막시즘과 그 개신교가 대등하게 싸우지 않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지른 학살로 나와요. 이제 더 많죠. 그게 지금 뭐 역사의 진실에 부합하는 얘기 같은데 뭐 형이 처음에도 그 죽은 형이 얘기했지만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게 대형 교회에서 요즘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는 뭐 사탄이고 아니 뭐 그런 어떤 종교나 어떤 이런 게 사상 같은 이런 게 얼마나 사람들을 그때 끔찍하게 죽였는지 그리고 화해를 근데 난 이게 화해가 되나? 전 약간 화해는 큰 총을 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그러니까 죽어서 결국 그냥 귀신이 돼서야 겨우 화해가 아니라 그냥- 저는 화해 다들 화해 시킨 구신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 보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냥 다 돌아가잖아요. 그 뒤로 그냥 쓸쓸하게 뭐 어쩔 수 없잖아 이런 거 그렇지. 이게 화해냐? 하지만 화해- 뭐 왜냐하면 귀신들끼리는 서로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얘기만 이렇게 길게 하고 이렇게 근데 또 길게 몰려다녀. 그 같이 다녀. 황상현 선생이 이제 인터뷰 때 하신 얘기인데 근대라는 시간들은 다 왜곡이 됐다고 해요. 그렇겠죠. 근대는 19세기 근대가 이제 막 아시아에 특히 이식됐을 때 그러니까 근대라는 건 서양에서 온 거잖아요. 불행하게도. 근데 그게 근대가 불러온 참 학살이 많죠.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쫓아내고 차별하고 이제 그런 사건들은 이제 이미 지나간 과거고 근대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대. 기억하거나 잊어버리거나. 기억과 망각의 싸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4.3도 그렇잖아요. 한쪽에서는 계속 잊어라. 야 그런 일 언제까지 그래. 4.3 얘기할 거냐? 언제까지 세월호 얘기할 거냐? 한쪽에서는 세월호가 딱 그렇죠. 한쪽에서는 야 이거 그래도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거 진실을 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기억과 망각의 싸움에서 이 손님은 기억을 택하는데 그 기억을 택하는 방식이 참 재밌게도 근대보다 한참 전에 구시라는 형식인 거예요. 황상현 선생이 그 이유가 본인이 밝힌 이유가 기독교는 그냥 용서하라고 하잖아. 그리고 불교는 사실 기억 자체에 대한 별로 집착이 없는 관심이 없죠. 근데 굿은 일단 기억의 끝까지 간대. 야 이거를 다 밝히자. 귀신 불러와. 귀신을 불러서 귀신 불러와. 야 귀신이 요랬다는데 너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대화까지 시키고 그래서 기억에 완전히 그 바닥까지 간 다음에 이제 상생하자. 그게 이제 굿의 형식이래요.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리려면 끝까지 얘기를 다 들어본 다음에 잊어버리자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손님이 얘기하는 그 황해도 학살이라는 사례가 있지만 황해도 학살이 결국 한국전쟁이잖아요. 한국전쟁이 갖고 온 여러 가지 죽음들이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극복하자는 전쟁 자체가 동족 예. 생산이었으니까요. 우리끼리 그렇게 막 증오에 불타서 그거를 참 재밌는 것 같아. 그거를 극복하는 형식이 우리의 전근대적인 우리가 미신으로 치부하는 굿이라는 게. 해서 하여튼 이 소설이 그게 참 독특하죠. 하지만 저는 그냥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읽기가 좀 불편했어요. 읽기 불편하고 뭔가 싹 빠져들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혁 기자는 재밌게 봤다면서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일단 막 섬뜩하고. 아오이 가든 봐. 아오이 가든. 아오이 가든 하나도 섬뜩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게 막 귀신이 나와서 되게 귀신들 슬프잖아 또. 슬픈 귀신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 그렇죠. 죄의식을 자극하는 귀신이 제일 무섭죠. 아 근데 이게 소설이 평론가분들이 다 1등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지루하다고 뭐 좀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뭐 타격이나 가겠어요? 기스 하나 나겠습니까? 안 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손님이 쌓아올린 황정영 작가가 쌓아올린 아성에 우리가 좀 편하게 말을 하자면 작가님 어땠습니까? 또 이거 근데 저는 여기 갑자기 이렇게 훅훅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볼 때 진짜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한 점은 화자가 계속 바뀌는데 그 화자가 바뀌는 걸 되게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오늘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시점이 이거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써오라니까 그거 할 얘기 써오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소설과 관계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되게 파격적인 형식인 거예요. 우리가 저기 현대적인 소설 기법을 이제 파괴한 전지적 작가 시점도 아니고 1인칭 시점도 아니고 뭐 그런 시점인데 내가 하려는 얘기는 저희 아버지가
우리 방송을 보고 김 기자한테 꼭 전해주란 말이 있었어. 뭔데 불안하게. 소설을 읽을 때 네. 소설을 읽을 때 팁이야. 시점을 아주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거 너무 어려워. 그게 작가들도 그게 자기 시점을 놓친대. 전개하다가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대. 그러니까 김현수 책을 독해를 못한 이유는 중간에 자기가 시점을 놓쳐서 그렇대. 소설의 시점은 정말 중요하대. 스토리보다 더 중요하대. 그러니까 시점을 이렇게 따라가기만 해도 어느 정도 스토리에 이렇게 저기 매몰되는 일은 참사는 안 생긴다. 이게 그가 나라는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초반에 그걸 딱 잡았으면은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근데 워낙 요즘에 그런 걸 막 전복을 시도하는 아방가르드한 그런 작품도 많아가지고. 그런 시점 전복이 이제 귀여운 이제 지경이 된 거죠. 네, 난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인데, 전 이렇게 시점이 바뀌고 또 그 시대가 바뀌고 갑자기 옛날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하다가 되게 싫어해요. 그냥 한 사람이 쭉 한 사람이 그냥 시간대별로 쭉 있으면 좋고, 그런 의미에서 새해 선물도 별로야. 왜냐?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 등장인물 많아도 안 돼 나는. 되게 까다롭네요. 등장인물이 적고 시간 순서대로 좀 등장하고 회상하면 안 돼. 회상하지 마. 회상 정도는 좀 봐줘라. 회상 2회 이상 금지. 2회 이상까지. 2회 이상 금지. 아니 나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심지어 계속 바뀌어. 왜냐면 말하는 귀신만 해도 3명인가? 귀신만 3귀신이에요. 그리고 산 사람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대화를 하지. 산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가 또 산 사람은 산 사람끼리 얘기하는데, 산 사람끼리 얘기하는 거는 현대였다가 옛날이었다가 또 왔다 갔다 해. 왜냐면 옛날엔 귀신이 없으니까. 옛날 사는 사람이 다 귀신 된 거니까. 되게 복잡해. 근데 또 북한말로 해. 근데 또 옛날 얘기야. 좀 힘들어. 근데 김현수처럼 헷갈리지 않았다는 거잖아. 헷갈리지 오작가 않았어요. 얘기는. 헷갈리지 않았어. 그런 매음새가 아주 훌륭했다는 그런 거죠. 거는 되게 좀 딱 왜냐면 김현우 작가 내가 봤을 때 일부러 헷갈리라고 좀 그렇게 쓰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이 작품은 또 계속 뭔가 바뀔 때야. 왜냐면 북한말로 하잖아 갑자기.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좋았지만 전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었다. 고작 저의 이런 얘기가 황석영 작가의 아성과 손님이 쌓아올린 이 문학계의 금자탑을 무너뜨리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조금의 훼손도 없겠죠. 이 정도 얘기는 과연 바라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런 관용이 문학계에 있겠죠. 바다에 떨어뜨린 먹물 한 방울. 먹물하면 바다에 김기아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같이 시점 헷갈리고 막 회상 헷갈리는 분들은 읽으시되 이 각오를 하고 읽으셔라. 자, 아무튼 여러분, 요 손님이라는 작품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워낙 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웠는데 조심하지 않고 그냥 막 말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영 기자는 이거 취재하느라 황석영 작가를 어렵게 만났죠. 이건 여기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참 진짜 힘든 분이에요. 막 마음대로 막 익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주도로 가 있질 않나. 원래 돌아다니면서 그랬었다면서. 약속을 해놨는데. 아니 그 한국일보 기자에 비하면 훨씬 편한 거지 그래도. 이제 뭐 그거는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손님인 게 싫으냐. 황석영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 중에는 황석영 선생이 2007년 행보 때문에 2007년에 이제 이명박 지지하잖아요. 그 이명박 대통령 그 중앙아시아 순방을 같이 따라가거든요. 중앙아시아 가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황석영 선생이 난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먼저 하신 게, 자기는 이 손님이 왜 싫으냐면 손님은 이제 어쨌든 우리 과거의 얘기잖아요. 자기는 이제 우리의 한민족, 대한민국의 미래를 알타이 연합으로 본대.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이 평화 공존을 하고 중앙아시아, 몽고, 뭐 멀리는 터키까지. 터키도 우리 형제죠. 이게 연합체로 해서 우리가 대륙으로 나가야 된다. 그 꿈을 내가 쓴 책이 바로 철도원 3대다. 우리는 이제는 이거는 이제 뭐 너무나 오래된 과거니까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과거에 매몰돼서 쓴 책을 왜 지금 선정하냐 이거야. 이게 우리나라 과거 중에 과거다. 이 손님에서 우리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야. 본인이 썼지만. 극복을 하고. 자기는 본인 말이에요. 2007년에 이제 대표로 총대를 맨 거래요. 그래서 북한하고도, 왜냐면 북한에 다 그 인맥이 있으니까
북한하고도 얘기가 됐고 근데 그래서 뭔가 뭐가 이 이제 알타 연합을 위한 뭔가의 협의와 알타. 뭐 아, 터키에 물어본 거예요? 터키 말로? 터키가 먼저 최근에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보수 정권 이 새끼들 내 뒤통수를 쳤다 이거야. 북한하고 이제 대화를 그거에 의지를 갖고 대화를 할 준비가 북한은 돼 있는데 MB 형이 네, 그래서 자기가 그때 굉장히 크게 속았다. 자기가 이명박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명박이 장사꾼으로서 그런데 굉장히 소질이 있어 보였고 자기가 얘기했을 때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역할을 하려고 총대를 맨 건데 이 새끼들이 뒤통수를 쳤다. 그럴 만큼 나는 이 북방 개척에 관심이 많은데 이명박 손절. 이 소설은 너무나 옛날 얘기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소설 그럼 그런 게 이제 보여지는 건 이제 철도원 3대라는 철도원 3 그러니까 본인 작품 중에 자기는 하나 꼽으라면 철도원 3대. 진짜요? 자기는 너무나 그걸 애정을 갖고 있고 쓰면서도 너무 즐거웠대. 그래서 철도원 3대 같은 책을 앞으로 더 쓰고 싶다고. 앞으로 그래서 지금 내년에 8순인데 앞으로 한 서너 편 더 쓰실 거래요. 뭐 실제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황소영 작가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죠. 오래된 정원을 봤거든요. 장길사는 좀 보다 말았어요. 등장인물이 많더라고. 그렇지 많지. 제가 삼국지도 보다가 많은 사람이에요. 잘하는 아닌데 삼국지 일단 3권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반 이상 봤어요? 아 일단 그 조조랑 싸우는 건 봐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등장인물 많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 게임은 어떻게 하냐? 게임도 제가 등장인물 많은 거 딱 싫어합니다. 롤은 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롤 안 합니다. 롤 좋아한다며. 롤 저번 주께 됐어요. 헤카림. 롤 왜냐 와우지 미안. 와우는 몇 없어요. 아 그래요? 아니 많은데 정말 외워야 될 사람은 몇 없어. 사람은 아니지 아무튼 엘프나 몇 없어요. 아무튼 이게 올해 장애사는 아무튼 제가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보고 그거 뭐야 그거 보라는 거요. 그 삼국지 말고 뭡니까? 열국지? 아 그 뭐야 그 수호지. 전 사람 많은 거 딱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래된 정원을 제가 봤어요. 오래된 정원을. 근데 저 대학생 때거든요. 오래된 정원을 제가 보는데 1권을 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내가 그때 뭐 대학교 약간 이런 거에 좀 빠져있을 때 아닙니까? 2권을 봤는데 2권을 거의 다 봤어. 2권 후반부를 지하철에서 봤어. 근데 2권 마지막에 오래된 정원 보신 분 많이 계시죠? 뭐 당신은 기억하나요? 우리들의 오래된 정원을. 지하철에서 책 보다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만큼 오래된 정원은 제가 푹 빠져서 봤다. 그래서 황상윤 작가님 좋아합니다. 제가 뭐 괜히 뭐 아니고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거는 좀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황상윤 작가는 만나보니까 좀 어떤 분이든가요? 진짜 말씀을 잘하시나요? 제가 보통 이렇게 질문할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잖아요. 그렇죠. 기자들 그렇게 하죠. 그러면 하나를 내가 질문 1을 했잖아. 그러면 이제 일단 10분이 넘어가. 1을 하다가 이렇게 10분이 막 넘어가.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제 근데 끊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데 3번 대답을 하네. 그래서 5번도 하시네. 한 20분 돼서 갑자기 물어봐. 이 질문이 뭐였지? 그래서 우리 뒤에 항상 작가 인터뷰 붙이잖아요. 보통 5, 6분이거든요. 이번에 황소영 거 줄여서 14분이에요. 이렇게 쫙 짜갖고. 그 들으면 합니까? 재밌지, 너무 재밌지. 재밌어요. 황석영의 말은, 그러니까 황석영은 싫어할 수가 없어. 황석영은 그 자서전에도 나오는데, 그 수인에 나오는데, 그 중학교 자기가 광대 기질이 중학교 때부터 생겼대. 그러니까 중학교 때 자기가 이렇게 뭐만 하면 애들이 둘러 앉아서 웃었대. 그러면 이제 끊임없이 개발을 해야 되는 거야. 내일도 웃겨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뭔가 반 분위기가 다운되면 되게 책임감을 느꼈대. 나. 그래서 에일리언 보지도 않았는데 봤다고 나중에 뽕까지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에일리언 보고 내한테 네가 본 거 그거 아니라고 잘못 봤다고. 애들 내 말 믿고 얘들아 미안하다. 중학교 3학년 1반 진짜 미안하다 진짜. 중3이면 그렇게 커서도 그랬어요? 네, 중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되게 그 입담이 좋으셔갖고 그래서 이제 뭐 섭외 과정은 힘들었는데 모셔서는 재밌었어요. 되게. 아이고 재민이 많이 들었더만 그 공개할 만한 거 하나만 얘기해봐. 어떻게 얘기해? 자 그러면 황상윤 작가가 나중에 그거 가지고 쓴다고. 그것도 얘기하면 안 되지.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면 안 되겠지. 나한테 맞는 얘긴데. 아 그런가? 그것도 너무 재밌겠더라고. 누가 보고 먼저 쓰면 어떡해.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아까운
많네요,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진짜 너무 많았는데 재밌게. 재밌어요. 같이 있으면. 아무튼 그 황성우 작가랑 있었던 얘기를 뭐 본인이 듣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재밌는 게 너무 많더라고. 근데 지금 이 얘기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이해찬. 여긴 해도 돼. 괜찮아? 책에도 나와. 아 그렇구나. 책에 나오는구나.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말 당대의 이야기꾼 황성우 작가의 손님을 우리 좀 근데 난 좀 밝은 재밌는 거 했으면 더 좀 재밌고 좀 그래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어둡고 무섭고 책 표지도 아주 그냥.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었어요. 아무튼 하지만 우리 시대에서 일을 할 때 꼭 읽어야 되는 교보문고 가서 주인장 손님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 주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작품이죠? 다음 주는 이제 젊은 작가입니다. 김혜란 작가 많이들 아시죠? 아시죠? 김혜란 작가의 달려라 아비. Run, Abby, Run. 아비가 진짜 그 아비예요. Abby. 달려라 아비를 단편입니다. 짧은. 단편이에요? 네. 읽고 많이들 좀 남겨주시면 같이. 저 김혜란도 이번에 제가 취재한 게 아니라서 황석영은 제가 취재했지만 김혜란 작가는 제가 취재한 게 아니라서 많이들 달아주셔야 저희가 좀 이야기거리를 풍성하게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혜란 작가는 옛날에 그 취미 보인다. 많죠? 네, 재밌게 읽었어요. 저 아주 그때 예전에. 달려라 아비도 재밌게 읽으실 겁니까? 저는 제 역할이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이제 뭐 공부 많이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의 시점에 책을 잘 안 읽는 사람이 처음 읽었을 때 어떤지는 그런 느낌으로 읽고 거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억지로 더 재밌게 읽지는 않겠다. 거예요. 아니 손님을 너무 재미없게 읽었나 봐. 재미없게 읽었다기보다는 다운돼 있어 계속. 그냥 막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언제 끝나나 했어요. 언제 끝나나. 왜 그랬지?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시겠죠. 맞다. 또 보다 말았대. 많이들. 그거는 막 끔찍해서 그러신 거 아니야? 끔찍해서. 나 너무 재밌던데. 좀 신기하네. 호불호 아닙니다. 하지만 평론가분들은 호호호 였다는 거. 자 우리 그럼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책 봐. 책 좀 봐.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93년에 이제 귀국을 해서 들어오자마자 이제 구속돼 가지고 5년 동안 징역을 살았잖아요. 그 사이에 그 안에서 집필권을 줬으면 진작 썼을 텐데 집필권을 안 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석방이 된 게 98년에 이제 석방이 됐고, 그리고 이제 나오자마자 이걸 쓰려고 이제 뭐 자료도 이렇게 갖고 있던 거 펼쳐보고 노트도 좀 하고 이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 작가로 돌아올 준비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한 15년 공백이 있었으니까. 실제로 뭐 주변에서는 농담 삼아서 황석이 이제 끝났다, 못 돌아온다.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오래된 정원을 다 쓰고 나니까 출판하고 뭐 어쩌고 그러고 나니까 좀 이제 준비가 되더라고, 심리적으로.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마침 2000년이면 한국전쟁 5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아 떨어져서 또 그래서 그 무렵에 내게 된 거죠. 그 사실 자체로도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당시에 한 6만여 명의 군민이 있었는데 절반인 3만여 명이 학살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아마 제주도 4.3을 빼놓고는 그래도 제주도는 이게 그래도 제법 넓은 지역 아니에요. 일개 농촌군이라고 그러는 거기서 절반 정도의 인구가 학살됐다 하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거기에 더 이제 흥미를 가지게 된 거는,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내가 이제 방문하고 나와서 이제 내가 우연히 신천 학살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의견이 다 엇갈리는데, 일본에서 말하자면 정경모 선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게 미군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끼리 그랬는데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굉장히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건 우리끼리 한 짓이로구나.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원적이 명시돼 있어요. 이제 지금 호적제도가 없어졌지만 원적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황해도 신천군 온정면 온천리 백산번제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고향이 신천인 셈이에요. 그 신천 근방에 250년 된 황씨 집성촌이 있어요. 이제 거기 어디 없겠지 뭐. 그러니까 감에는 별로 없고. 그러나 이제 내면에서 이게 우리 조상이 굉장히 몇 대에 걸쳐서 오랫동안 살던 데다 이런 느낌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 향수라든가 무슨 이산의 아픔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고 나는 그 신천 학살이라는 팩트 자체를 놓고 말하면 동아시아의 근대를 탐구했다고 그럴까? 뭐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묘사된 거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죽인 거예요. 사실은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많은데 6만이 살면 말이야 저게 네 집 딸인지 저게 네 집 아들인지 서로 다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담 너머로 서로 장 나눠 먹고 서로 지나가다가 보면 들밥 먹으러 하면 같이 어울려서 같이 밥 먹고 경조사가 되면 같이 가서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그 50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 서로 앞귀처럼 변해서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해. 거기 혼자 남은 삼촌 있잖아. 나는 회개하는 기독교인으로 여기 그러면서 조선노동당원으로 여기 남아있다. 지금도 기도하는 그 삼촌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어렸는데 그 사람 사는 일은 그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그때 우리가 몰랐다. 사람 일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건데 그거 우리 무시하고 몰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 사는 데는 오랫동안 서로 우리가 나눴던 무슨 정이라든가 덕목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마련인데 그런 게 다 국가라는 이름 앞에서 그게 무시당했다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손님이 무속용어로 천연두를 손님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한때 유행할 때는 왕자까지 걸려서 다 죽거나 곤보가 되거나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풍토병이 됐어. 이게 그냥 계속 내려왔단 말이에요. 굿으로 남아있어요. 손님 굿의 형태가.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공산주의와 기독교를 손님으로 규정하면서 우리가 원래 조선 사람들이 서로 담나무로 장 나눠 먹고 살던 그거를 다 상실시키고 잃어버리게 만든 게 말하자면 그 단기간에 들어온 그런 그 생각들, 굳어진 생각들, 관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제 그걸 만들면서 손님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걸 황해도 진옥이굿의 12마당 형식에 맞춘 거예요. 근대라는 거는 기업과 망각의 갈등이야. 네. 그리고 근대는 왜곡된 시간이에요. 근대가 왜곡되지 않은 근대가 없어. 전 세계가 다. 근대는 왜곡되고 죄를 저지르고 그거를 나중에 추스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걸 메꿔 나가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기업과 망각의 갈등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신천 학살의 경우 또는 광주 학살 또는 4.3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기업과 망각의 갈등이야. 한쪽에서는 야 잊어버려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기억해야 된다 이러고 이러는 거야. 우리 무속은 뭐냐면 끝까지 기억에 끝까지 가려는 거야. 그거 기억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서 죽은 놈까지도 불러내.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는 거야. 야, 내가 제 영혼이 실렸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네가 저 때렸다며, 너 아픔을 줬다며, 뭐 이러면서 기억에 끝까지 가. 그래서 그걸 지금 이 마당, 이 굿하는 마당에다 그걸 불러내서 양자를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진실을 거기서 얘기하면 뭐 거기 다 울지. 거기 울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땅 붙이고 뭐 이러다가 어떻게 해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해원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굿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해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사실 진실을 서로 소통을 통해서 밝히고, 그리고 이쪽이 참회를 해. 아이고, 그건 내가 잘못했네. 아유, 형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쪽이 어떻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해원은 뭐야? 원을 푼다는 거 아니에요? 풀어. 뭐 맺힌 거, 매듭을 풀어요. 해원,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딱 나오잖아. 상생이란 말이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지상에서의 인간의 삶이 지속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근대를 벗어나는 길이라는 건 딱 그거예요. 해원 상생이야. 그래서 그 신천 학사를 말하자면 그것에 근대가 가진, 근대가 왜곡되었다는 거, 그걸 풀어야 된다는 거,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의미에서의 해원 상생. 이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신천 대학사를 빌려온 거예요. 작가의 전지적 시점이라는 거, 그런 건 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믿지 않겠다 하는 거고. 철도원 3대도 봤겠지만 말하자면 종래 그 리얼리즘의 룰을 그 점을 제가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해요. 전지적 시점이 어디 있어? 관점은 그 등장인물이나 캐릭터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다중적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 서로. 그러나 전체 큰 흐름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입장을 서로 다르게 얘기하면서 밝혀지잖아요. 이게. 그런 서술 방식을 취한 거죠. 6.25라고 하는 전쟁이 굉장히 불가해야적인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화해의 문제죠. 근데 그 화해는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하다는 것을 4.3 사건, 여순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6.25는 더 하겠죠. 이제 작가들이 그런 부담 때문에 사실은 그 화해의 문제를 진지하게 뭔가 깊이 있게 다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점에서 황석영 선생이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대작가가 칼을 빼든 거죠. 그 화해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 환상, 헛것, 이런 굿, 이런 것을 끌어들여서 환상과 어떤 실제, 그 현실과 어떤 그 헛것,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런 점들이 사실 황석영이기 때문에 그 손님이라는 작품을 쓸 수 있었지, 다른 작가들은 이 작품을 쓸 수 있었을까? 전 불가능했다라고 봐요. 너무 끔찍한 얘기를 써서 다 쓰고 나서는 한 몇 달 쉬어야 되겠더라고. 아, 정말 그런 작품은 이제 다시는 안 쓸 것 같아. 참 끔찍했어요. 쓰면서도. 작가 스스로는 또 평론가하고는 생각이 조금 틀린 게, 그거보다는 자기 자전적으로 쓴 소설인 오래된 정원이 나는 쓸 때 더 이렇게 감성적으로 좋았고, 이건 힘들고 지겨웠고, 근데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사실은 쓸 때 좀 즐거운 게 좋겠어. 네, 그런데 최근에 쓴, 그년에 쓴 철도원 3대를 쓸 때는 정말 즐겁게 썼어요. 얘기거리 요렇게 얘기하면 재밌겠구나, 막 이렇게 누구한테 그 재밌는 얘기 해주듯이.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그런 자세로 좀 글을 썼으면 좋겠어. 이제 만년문학이라고 이른바 그러는데, 글쎄 뭐 지금 한 10년 더 쓸 생각인데, 건강이 허락하면 이제 좀 즐겁게 썼으면 좋겠어요. 끔찍한 거 이제 못 쓰겠어. 내가 지금 앞으로 한 3권에서 4권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운이 있으면 한 90까지는 써야지.
그러면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할까? 만년문학에서 이게 이제 만년문학인데 명실공히 만년문학인데 이걸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다가 내가 역사로부터 말하자면 민초들의 일상을 이렇게 복원을 해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초들의 일상을 복원해내자. 그런 소설을 써야겠다. 근데 그 일상을 복원해내는데 역사에서 막바로 오기는 굉장히 말하자면 이게 힘들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 중간 지점을 이렇게 보니까 민담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건 뭐 민초들이 뭐 자기 삶을 일상을 회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그건 자기가 겪은 얘기를 부풀려서 얘기도 하고 뭐 또 아주 재밌는 입담이 좋은 사람은 아주 재밌는 얘기거리를 만들어서 얘기도 하고 역사로 넘어가기 전에 민초들의 이야기 민담이라는 그런 양식이 있구나. 그러면 내 소설을 민담 리얼리즘이다 하고 스스로 이름을 짓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절동은 3대 이후에 쓰는 작품들은 아마 민담 리얼리즘으로 이렇게 불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동아시아의 광대 뭐 이런 얘기꾼 있잖아. 얘기꾼 떠돌이 얘기꾼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얘기꾼으로 인생을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